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북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박인호 전문가님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북한에도 경제정책이 있을까? 북한에 대한 평가가 너무 저조하니까 네. 그 나라는 경제정책이나 이런 정책이 전혀 없는 줄 아는 분들도 있고 그냥 되는 대로 독재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북한에서 살던 때를 이제 떠올려 보면 사실 국가적인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정책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없거든요. 이제 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그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그것도 공식 발표라는 게 없이 기관들에만 이렇게 막 줘서 그렇죠. 갑자기 일한 것만큼 너 오늘 10개 일했으면 10개만큼 가져간다는, 그러니까 그때 이해도 안 되고 한동안 이제 해동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이 뭐가 있을까? 날카롭게 잘 보셨어요. 네. 사실은 경제 정책 이 네 단어, 이 말의 조합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붙인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네. 조선에는 경제 정책 이렇게 단어 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건 경제 관리까지예요. 그렇죠. 예, 경제 관리라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당과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지. 네. 예. 그래서 그 관리라는 단어 외에 어떤 것도 붙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는 경제부총리라고 해서 경제를 그치. 굉장히 크게 넣죠. 네. 어느 나라나 다 경제를 크게 넣습니다. 근데 북한은 경제 담당이 총리인데, 그렇죠? 사실은 거기다가 경제총리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내각총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꼭 경제? 이런 거는 대강 저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전문가들도 수십 년째 북한을 모니터링하면서 마땅히 쓸 말이 없으니까 경제 정책이라는 걸 한국의 전문가들이 사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착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경제 정책이 없는 거죠. 사실은 경제 정책이라고 뜻하는 바의 목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게 하는 거. 그럼 미국의 경제 정책과 한국의 경제 정책, 북한의 경제 정책 목적은 거의 비슷하겠죠. 그런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하고 어떤 방향을 밀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경제 정책의 순위, 중요도, 이런 것들을 정부들이 쭉 배열을 합니다. 일단 경제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일 앞에 놓고, 거의 모든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 선거에서 이렇게 표가 갈리는 건 경제죠. 아주 특수하게 탄핵이 된다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정상적인 상황은 다 경제가 안 좋아. 그럼 이쪽이 이제 권력을 잃는 거고, 경제를 잘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표를 받는 신흥 거죠. 정치인으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 정책이라고 한국 전문가들이 부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재밌게도 그것은 북한 정부 스스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공화국의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 한국의 연구자들이나 언론이 설명하기 쉽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경제 정책인 것처럼 이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김일성 시대에는 경제 분야에서 세 가지 정도 원칙이 나왔죠. 첫 번째, 민족 자립 경제 원칙. 자립경제.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그냥 외국에 손 벌리지 않고 민족이 동양 안 우리끼리 하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서 알아서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네. 내가 해서 나 혼자 내가 먹고 살겠다.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그 북한 그 정치 권력 투쟁에서도 유명한 화제였던 그 중공업 우선 정책. 중공업이라는 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좀 신흥국들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에 가봤더니 공장 많고 쇠 많고 시멘트 많고 전기 많고 또 화학, 그래서 금속
네. 보통 이런 무거울 중에서 이게 이제 중공업인데 그런 건 이제 김일성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방 경제, 국방. 예. 그래서 사실은 보통 경제 정책의 순서나 종류랑 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김일성이 그렇게 고려해서 이 세 가지를 발표한 게 아니고 한국의 입장과 한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놓고 보니까 아 이게 경제 정책 아닐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김일성 시대의 뭐 그 목표는 하나였죠. 결국 최종 결론은 뭐냐면 강한 국방력이 강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제2경제, 인민경제, 국방경제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국방력, 그 군수산업, 네. 예, 이쪽을 해서 다시는 뭐 외세에 먹히지 않는다. 예, 이 얘기였고 그거지. 이걸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중공업이 필요한 거죠. 쇠를 만들어야 되고 전기가 무기도 필요하고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화학, 금속 이런 게 따라와줘야 되고 예. 그래서 사실 김일성 시대 뭐 농업 얘기가 있었습니까? 농업이야 그냥 열심히 농사 지어서 생긴 만큼 먹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실은 그 뭐 민족 자립 이것은 그냥 어떤 좀 선언적인 얘기지.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가 좀 뭐 경제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을 건국한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경제에 대해서 꽝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래도 네. 네. 이게 북한의 그쵸. 참 불운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인민들의 불운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냥 그 김씨 일가를 만났다, 그 밑에서 지배를 받았다, 이것도 그거 불행이지만 소소한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몇백 명이나 되는 노동당 중앙위원 중에 어떻게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느냐. 이것도 좀 확률적으로 어려워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북한을 건국한 이 조선노동당 김일성 측근 네. 혹은 김일성이 주도권을 잡기 전에 뭐 박헌영을 비롯해서 뭐 저기 뭐 중국에서 온 사람들, 소련에서 온 사람들, 서울에서 올라간 사람들 이런 조선공산당을 창립했던 사람들 중에 서구 유럽에 유학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제학, 경제재는 다 어디서 온 건가요? 다 이제 속으로 네, 그쪽에서 왔죠. 온 거죠. 예, 우리 세종대왕이 만드신 게 아니고 그렇죠. 유명한 우리, 경제학 국경에서 배운 것도 다 아니고 그쪽에서.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누리는 경제 체제의 거의 대부분은 모두가 유럽에서 서구 문명에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아니 자본주의도 거기서 왔지만 사회주의도 독일에서 왔지 않습니까? 마르크스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모든 생각, 실험, 제도들이 따라 들어온 건데 사실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쿠바 공산당의 그 창립자들, 네. 베트남 공산당의 창립자들, 뭐 중국 공산당의 창립자들 전부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심지어 베트남 공산당의 영웅 호치민. 네. 이 사람은 유럽 프랑스에서도 유학했고 미국 뉴욕에서 접시 닦고 일도 네, 했던 일도 사람이에요. 많이 했다.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 끝에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 결혼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로 간 사람인데 조선노동당에 그런 사람이 없었고 또 나중에 김일성이 주류가 됐는데 하필 이 김일성 빨치산은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최소한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산에 산에만 있었어요. 지금 정말 산에만 있었어요. 산에만 있었어요. 예, 계속. 그래서 그 혁명 역사에 자기들이 말하는 이제 뭐 왕청이든 왕청이 네. 중국 연변 지역에 가면 거기서도 그 연변의 강원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잠깐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변했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연길이라고 그러잖아요. ENG. 이런 그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 사시는 그런 큰 도시에서 왕청을 가려고 하면 있잖아요. 그 검문소를 지날 때 그 탑승자 신원과 택시 타고 가죠. 택시 번호, 택시 그 기사 면허증 이런 것을 경찰들이 기록해놔요. 왜냐면 너무 거기가 첩첩산중이라 실종 사건도 많고 또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가다 차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생사불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첩첩산골이다. 예. 강원도의 강원도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죄송합니다. 조선노동당의 창립자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치도록 90년대 경제가 망하도록 일반 경제 원리를 너무 몰랐던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냐 싶을 정도로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현대사에서 잘 다뤄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왜 북한 경제가 이렇게 이상해졌냐, 90년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그것을 김정일의 독재다 맞죠? 근데 네. 독재가 왜 그렇게 무지한 독재였냐, 그 배경에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 사람들이 수십 년째 권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북한 경제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박봉주.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한국 뭐 아이돌하면 BTS지만 북한 경제하면은 네. 박봉주. 예, 북한 네. 분들 머리에는 박봉주입니다. 네. 그럼 박봉주는 경제를 많이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곰곰이 따져보면 예, 박봉주가 경제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2000년대에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변화가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막 겪고 좀 되려다가 떨어지고 되려다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 박봉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김정은의 눈에 들었는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네. 경제 담당으로 딱 앉아 있고, 지금 이제 그 경제 담당 부총리,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면 내각 총리는 다른 사람이죠. 네. 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북한 안에서나 밖에서나 특히 우리 정부에도 박봉주가 박봉주. 그렇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빨치산이 이제 그 핵심 계층은 일제 그 치하 밑에서 공부를 좀 했거나 지주, 자본가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빨치산을 형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배운 사람들은 뭉친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해방 후에 그나마 일본 그 통치하에서 유학을 해서 일본 가서 조금 배웠던 사람들을 북한이 다 숙청을 하죠. 그렇죠. 청산을 하다 보니까 지식인,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80년대, 70년대 후반에도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학급에서 유독 공부를 잘하면 그 집은 토대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토대 나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뭐 지주나 자본가나 어쨌든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깨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서는 좀 위험 인물이 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청산하다 보니까 북한 경제의 주축을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기본 역량들이 다 이제 분산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김일성 측근들은 이제 좀 많이 공부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약간 피해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대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이 이제 6월인데요. 네. 그 한국 전쟁 때 김일성이 이렇게 남한에 있는 인텔리들을 굉장히 많이 납치했죠. 네, 납치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 거예요. 네. 우리는 머리는 없구나. 그렇죠. 이것만 있구나. 이 패거리식만 있구나. 이거를 아주 절감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역사의 뭐 뒷담화라고 얘기를 할까요? 김일성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것처럼 북한 기록물에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수령론을 보면 경제정책 따위를 세우는 사람이 수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령의 지위는 굉장히 높은데, 네. 북한 기준으로. 네. 근데 이 수령님이 경제에서 막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지도를 다니면서 네. 뭐 강선에 가서 뭐 10만 톤이 그렇죠. 있으면 네. 나라가 어릴 나라, 때 이런 네, 맞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네. 지배인들이나 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정도였으니 북한 전역에 경제 분야의 간부가 얼마나 없었나를 또 맞아요. 뒤집어서 네.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어지는 얘기로는 김정일 때는 뭐 경제 정책이랄 게 없죠. 뭐 선군 경제 이 말도 북한이 굳이 했던 말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는 성군시대 성군 정치를 한다. 네. 그러면 뭐 경제도 성군시대의 경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이제 우회적으로 단어들이 조합이 생긴 거지. 그럼 성군 그래서 뭐 굳이 이제 김정일 했던 시절을 평가를 해보면 군이 경제를 담당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국방을 계속 강화하고 군인들을 우대하면서 그 다음에 경제 문제를 순차적으로 끌어가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역사적 평가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김정은 때 와서 이제 유명한 단어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핵, 경제, 병진 노선. 핵무기도 병진 개발하고, 노선이죠. 예, 네. 병진 노선이라고 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경제도 잘 먹고 잘 살겠다.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 왜냐하면 핵을 개발하면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고립을 받고 뭐 제재를 받는데 네. 북한 같이 무역을 해야 부자가 되는 환경에서 그렇죠. 고립을 할 수밖에 없는 핵을 개발하면서 또 뭐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 시대에도 이럴듯한 경제 정책은 없는 거 아니냐. 정책다운 정책.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부분부터 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목표가 예. 있고요. 그 하부에서 뭐 국민 총생산은 어떻게 될 거고 연간 성장률은 어느 예. 정도 잡을 거고 고용률은 어떻게 잡고 또 수출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동산 정책은 요즘에 말도 많고 딸도 많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거에서 최저임금 이렇게 일목요연한 전략 전술 계획이 쭉 나오는데 김정은 때는 여전히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다 보면 네. 이건 경제 카테고리에 넣어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경제 정책인 것처럼 오히려 한국의 연구자들이나 미디어가 좀 너무 잘 후하게 포장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김정은 때 와서도 그냥 더 소비를 많이 하고 더 멋진 건물을 많이 짓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을 많이 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성장 이게 아마 김정은이나 북한 뭐 박봉주나 북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가물가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북한 정부 자체가 경제 관련한 뭐 실행이 됐든 안 됐든 뭐 주민들이 그 호응을 끌어냈던 못 끌어냈던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경제, 국방 경제, 뭐 자립 경제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지금 왔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 현실에 적용되기는 좀 네.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게 제대로 안 된 그런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북한 경제에서 어떤 정책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경제 정책은 경제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근데 감히 뭐 제가 그런 큰 주제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북한 정부가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북한 정부가 최근 20년간 했던 어떤 경제적인 조치들의 대부분은 노동을 많이 투입해서 네. 생산량을 늘리는 겁니다. 농업주공전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농촌지원 농촌을 많이 네. 하는 그래서 거지.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성능이 늘지 않거든요. 왜? 비료가 없어요. 땅이 다 산성화돼서. 땅은 나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두만강, 압록강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모내게 하는 거 예전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들판에 한 100명이 나가 있으면 허리 숙여 있는 사람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20명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20명은 쉬고 있고요. 20명은 노래 부르고 있죠. 네. 또 평양에 아파트를 짓겠다. 사람부터 모으죠. 그래서 북한에 돌격대가 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분은 돌격대가 군인입니까?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상시 돌격대가 있죠. 네, 돌격대라는 것은 군사 조직을 차용한 조직의 형태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민간이 사람들을 공짜로 모아서 일시켜 놓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노동당원 입당을 시켜준다. 또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특혜를 준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노동단련대를 가거나
처벌받는 게 두렵거나 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네. 차라리 이걸로 때우겠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어쨌든 북한이 자꾸 뭔가 하겠다 할 때는 본인들이 해왔던 게 그거고 본 게 그거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인들은 항상 사람들을 모아서 많이 넣으면 생산이 늘고 그것이 성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뭐 그냥 학교 때 경제학 조금 배웠던 아마추어들도 뭐 토지 자본, 노동, 기술, 특히 지금은 이제 북한도 90년대 그런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북한 내에서도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좌지우지하는 것이 노동이나 자본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이제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외부에 많이 알려진 건 이런 거죠. 마약 만드는 기술. 또 뭐 밀수하는 기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국제사회에서 이제 국제시장에 나와서 뭐 경쟁할 만한 첨단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건 별로 없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노동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보다 북한 체제도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렇죠. 사소하지만 많이 달라졌어요. 맛있는 제과, 네. 진짜 중국에서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케이크 이런 것을 습득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 많이 벌죠. 케이크 팔아서 돈 많이 법니다. 이런 경우가 이미 밑바닥 시장부터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뭐 제도적인 측면, 분야적인 측면을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개인의 소유권 문제를 확실히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일 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예 김일성 시절 때처럼 니네 없어. 그 대신 시키는 대로 하면 먹여는 줄게. 먹고 뭐 살게는 해줄게. 이게 안 될 거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 라고 할 거면 그럼 이 정도 여기까지는 보장을 한다. 개인 재산이다. 누구 이건 보안원이고 뭐고 당이고 뭐고 침범 못하고 이런 걸 확립을 해줘야 북한 경제주체 주민들이 자기 예산 타산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할 거다. 첫 번째 이제 이게 있고요. 그걸 봐야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 저 나라 가면 돈을 벌면 보장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현실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돈을 벌어도 못 갖고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잘 기억하고 많죠. 있죠? 그 네. 오라스코. 그렇죠.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였는데 어때요? 결국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거기에 투자한 투자 자금과 이익금을 거의 못 가지고 나왔어요. 네, 못 가지고 네. 나왔죠. 그래서 뭐 요즘 그 SNS 용어로 탈탈 털렸다는 거죠. 그 중동에 명망 있는 국제 글로벌 기업에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자본들은 또 들어갈 뭐 심지어는 중국 자본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경계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안 보는 쪽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데만 대부분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그게 바로 탄광이에요. 석탄. 그쵸. 현물을 그렇죠. 빼서 네. 북한에서 현물을 확보해서 중국으로 가져 나와서 팔아서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쵸. 현금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북한 쪽 파트너와 나누는 거죠. 그러면 자본은 예, 어느 그렇죠. 정도 건지지. 그런데 예를 들면 네. 북한 안에서 현금화해야 되는 거. 이거는 돈을 못 갖고 나오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뭐냐면 관광산업 같은 것이 네.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중국 자본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고요. 또 이제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금융, 네. 은행이 좀 꼴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거는 또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시간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고용을 좀 장려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완전 고용인.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그 노동 정책, 고용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요. 여기 안 오면 다른 데 간다. 그렇죠. 무조건 너 여기 네. 가 이거. 일종의 통제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해당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 있는 국영 기업이나 네. 뭐 각 부문 이런 곳에다 배급과 임금을 떠넘깁니다. 떠넘겨요. 내가 줘야 되는데 그냥 네가 줘라.
네가 주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 대신 조직생활 잘하는지 출근 잘하는지는 확인하라. 이런 식의 좀 말이 안 되는 두 개가 충돌되는 이런 걸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해당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평양 방직공장 지배인이다. 그래서 그러면 몇 명 고용했나? 저희는 100명 고용해서 100을 이만큼 고용했어. 잘했다. 그럼 너희들은 중앙에 납부하지 말라. 네, 그런 조건에 따라서. 근데 항상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먼저 중앙에 국가에 납부할 걸 떼가고 니들끼리 먹어라. 그럼 많이 생산하면 내가 떼가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 니들이 가져갈 양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근로욕이 생기지 않고 책임감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고용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제과점 네. 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그렇죠. 사람이 있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장해주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새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고 옹호하는. 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김정은 수령 유일 독재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게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시내로 나와서 김정은 몰아내자 이 시위할 리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은 정치에서의 독재와 전혀 충돌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 정부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바람이 북한 주민들이 소유권, 재산권 이걸 확실하게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주민 생활도 그만큼 생기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